스톡홀름의 강렬한 추위가 스웨덴 국왕 아돌프 프레데릭이 누워있는 왕궁의 틈새로 스며들었다. 그의 커다란 몸은 부풀어 오른 위장을 간헐적으로 흔드는 경련을 제외하고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방 안의 무거운 공기는 구토와 약에 쓴 냄새를 품고 있었다. 궁정 의사들은 쓰러진 군주 주위를 조용히 움직이며 그를 소모시키는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성공적이지 못한 시도를 하는 동안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다. 방 한 구석에서는 고문관들이 서로 속삭이며 이미 왕국의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다. 한때 북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를 통치했던 왕은 이제 자신의 식욕에 패배한 남자에 불과했다. 벽을 장식하는 호화로운 테피스트리는 그의 현재 상태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그의 조상들, 강력한 왕들과 용감한 전사들의 초상화는 스웨덴 왕좌를 국제적인 조롱거리로 만든 후손을 엄격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침대 근처의 붉은 벨벳 쿠션 위에 조심스럽게 놓인 왕관은 촛불의 희미한 빛을 반사하며 마치 그 주인의 굴욕을 목격하는 것 같았다. 하인들은 대야 수건 그리고 더 많은 쓸모없는 약을 가지고 왕실방을 들락날락했다. 그들의 급한 발걸음 소리는 한때 연회와 축하의 음악이 울려 퍼지던 궁전의 빈 복도에 울려 퍼졌다. 이제는 오직 침묵과 긴장만이 환경을 지배했고 간간이 아픈 군주의 신음소리만이 이를 깨뜨렸다. 강한 기질을 가진 그의 프로이센 아내인 루이사 울리카 왕비는 거리를 두고 있었다. 왕실 방에서 그녀의 부재는 모두에게 눈에 띄었지만 이해되었다. 남편의 약점과 진정한 권위를 행사할 수 없는 그의 무능함에 대한 수년간의 좌절감이 그들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어냈다. 그가 식탁의 즐거움에 도피하는 동안 그녀는 스웨덴이 될 수 있었던 강대국에 대한 꿈을 꾸었다. 궁전 복도에서는 국가를 변화시킬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속적 즐거움에 굴복하기로 선택한 왕의 아이러니에 대해 속삭였다. 한때 유럽에서 가장 두려움을 주는 강대국 중 하나였던 스웨덴은 이제 전장이 아닌 자신의 탐식에 희생된 군주가 쇠약해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때 명랑함과 장밋빛 뺨으로 알려졌던 아돌프 프레데릭의 얼굴은 이제 창백하고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반쯤 감긴 그의 눈은 그를 파멸로 이끈 연회와 만찬의 기억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았다. 한때 품위 있게 왕의 호를 쥐었던 손은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려 실크 침구를 움켜쥐고 있었다. 스톡홀름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이미 미래에 대해 추측하기 시작했다. 상인, 귀족, 농민들은 그들의 왕의 과도한 행동, 끝없는 연회, 그리고 디저트에 대한 그의 잘 알려진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했다. 전에는 군주의 거의 사랑스러운 특이함으로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그 성취가 아닌 과도함으로 기억될 통치의 최고 몰락의 상징으로 드러났다. 죽음의 침대에서 그의 직함이 요구하는 모든 화려함에 둘러싸여 있지만 왕다운 존엄성은 벗겨진 채 아돌프 프레데릭은 쇠퇴의 이미지 그 자체였다.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를 지휘할 권력을 가진 왕이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축소되었을까? 수많은 전사, 군주와 훌륭한 정치가들이 차지했던 스웨덴 왕좌가 이제 어떻게 치명적인 탐식으로만 기억될 남자를 차지하게 되었을까? 겨울 태양이 스톡홀름 위로 지기 시작하며 궁전 창문을 통해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드리웠다. 어둠이 짙어짐에 따라 공기 중에는 한 가지 질문이 맴돌았다. 운명이 어떻게 강력한 스웨덴의 왕을 검이나 정치가 아닌 가장 평범한 인간의 약점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한 남자로 변화시켰을까? 이 이야기가 당신의 흥미를 끌었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이 어느 도시에서 우리를 시청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계속 이어집니다. 아돌프 프레데릭이 태어난 해는 1710년으로 덴마크 국경 근처의 독일 영토인 홀슈타인 고토르프 공국에서였다. 크리스티안 아우구스트 공작의 아들로 그는 발트해의 패권을 놓고 스웨덴, 덴마크, 러시아가 경쟁하는 북유럽의 복잡한 정치 판도 속에서 성장했다. 그의 귀족적 태생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다리는 왕위의 운명을 암시하지는 않았다. 18세기는 변화로 들끓고 있었다. 북방전쟁은 북유럽의 국경을 재편했고 카를 12세 아래에서 한때 지배적인 강대국이었던 스웨덴은 점차 그 힘이 감소하는 것을 보았다. 국가는 안정이 필요했고
모자당과 모자당으로 알려진 대귀족 가문들이 권력의 배후에서 정치적 통제권을 놓고 다투고 있었다. 젊은 아돌프 프레데릭은 초기부터 그의 친절하고 외교적인 성격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그 시대의 다른 귀족들이 전쟁의 기술에 전념하는 동안 그는 화해에 대한 특별한 재능과 흥미롭게도 미식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발전시켰다. 그의 뛰어난 교육에는 정치와 역사뿐만 아니라 요리와 식탁 예절에 대한 세련된 지식도 포함되어 있었다. 루터교 교회는 북유럽 왕국들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아돌프 프레데릭은 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줄 알았다. 1727년 그는 세속적 권력과 종교적 권력을 결합한 직위인 루이베크의 왕자 주교로 임명되었다. 이 임명은 그를 유럽 정치 무대에서 두드러지게 만들어 강력한 스웨덴 궁정의 주목을 끌었다. 운명은 1743년 러시아의 엘리자베스 여제가 스웨덴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의 왕위 후보를 지지했을 때 아돌프 프레데릭에게 미소 지었다. 프레데릭 1세 왕이 후계자 없이 사망한 후 스웨덴은 새로운 군주가 필요했다. 아돌프 프레데릭의 선택은 우연이 아니었다. 홀슈타인 고토르프 가문과의 연결은 그를 스웨덴 귀족들과 이웃 강대국 모두에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었다. 경쟁 파벌로 나뉜 스웨덴 귀족들은 아돌프 프레데릭에게서 통제될 수 있는 인물을 보았다. 그의 온건한 기질과 타협에 대한 성향은 입헌 군주에게 이상적인 자질로 여겨졌다. 스웨덴 의회인 릭스다그는 진정한 권력을 유지하며 왕에게는 효과적인 것보다 더 의례적인 역할을 남겼다. 714년 프로이센의 프레데릭 대왕의 누이인 루이사 울리카와의 결혼은 걸작적인 일이었다. 이 결합은 스웨덴의 외교적 동맹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스톡홀름 궁정에 프로이센 문화의 세련미와 정교함을 가져왔다. 강한 개성과 큰 야망을 가진 여성인 루이사 울리카는 그의 통치에서 중요한 핵심 인물이 될 것이었다. 751년 아돌프 프레데릭의 대관식은 스웨덴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 순간은 새 왕이 직접 제공된 각 요리를 선택하며 자신의 요리, 지식을 보여줄 수 있었던 특별한 연회로 축하되었다. 이 축하 행사는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반복될 패턴을 확립했다. 왕실 식탁이 왕국의 정치적, 사회적 생활의 중심이 되었다. 군주로서의 첫 해의 아돌프 프레데릭은 다양한 정치 파벌 사이를 능숙하게 항해하며 상대적인 내부 평화를 확립할 수 있었다. 외교적 도구로 연회와 공식 만찬을 사용하는 그의 전략은 처음에는 효과적이었다. 스웨덴 궁정은 중요한 정치적 결정이 한 요리와 다른 요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정교한 축하 행사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의 상승의 정점은 1753년 덴마크와의 위기 동안 경쟁 파벌을 일시적으로 통합했을 때 왔다. 협상의 무대로 왕실 식탁을 활용하여 아돌프 프레데릭은 미식 외교를 통해 무력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초기 성공은 그의 미래 몰락의 씨앗을 담고 있었다. 통치 도구로서 식탁의 즐거움에 대한 그의 증가하는 의존도였다. 아돌프 프레데릭의 통치는 그의 아내인 루이사 울리카가 더 큰 왕권을 위해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격동적인 단계에 들어갔다. 프로이센 출신의 왕비는 단순히 의례적인 왕위에 만족하지 않았고 커튼 뒤에서 왕관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복잡한 음모의 망을 짰다. 왕은 주저했지만 그의 야심, 찬 배우자가 이 위험한 정치적 춤을 이끌도록 허용했다. 756년 왕실 부부는 쿠데타의 첫 번째 심각한 시도를 실행했다. 루이사 울리카는 그녀의 영향력과 프로이센 연결을 활용하여 릭스다그를 해산하고 절대 군주제를 설립하려는 시도를 위해 충성스러운 귀족 그룹을 동원했다. 연회보다 정치에 더 관심이 있는 아돌프 프레데릭은 결국 그의 명성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킬 이 음모에 끌려 들어갔다. 음모는 실행되기 전에 발각되었다. 쿠데타 시도의 실패는 왕권에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권력 찬탈 시도에 분노한 릭스다그는 왕권에 더욱 심한 제한을 가했다. 이미 제한된 권력을 가진 왕은 자신을 더욱 억압된 상태로 보았고 스톡홀름을 떠나는데도 허가를 요청해야 하는 장식적인 인물로 축소되었다. 공개적 굴욕은 강렬했다. 의원들은 왕이 음모에 참여했음을 인정하는 죄책감 고백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아돌프 프레데릭은 더 큰 위기를 피하기 위해
압력에 굴복했다. 이러한 굴복 행위는 귀족들이 그들의 군주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남아있는 모든 존경심을 파괴했다. 거리에서는 그를 주방을 왕좌실보다 선호하는 약한 왕으로 묘사하는 풍자화가 유포되기 시작했다. 국제 상황도 악화되고 있었다. 7년 전쟁 1663이 유럽을 황폐화시켰고 다양한 파벌에 압력해 있던 스웨덴은 결국 이 비용이 많이 들고 인기 없는 전쟁에 휘말렸다. 군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실질적인 권력이 없는 아돌프 프레데릭은 자신의 나라가 자신의 아내의 고국인 프로이센과의 전쟁으로 끌려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았다. 국내 긴장은 릭스다그에서 지배적인 모자당이 재앙적인 경제 정책을 시행했을 때 새로운 수준에 도달했다. 인플레이션이 급등했고 해외 무역이 감소했으며 인구는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기 시작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동안 왕실 연회는 점점 더 사치스러워졌고 아돌프 프레데릭은 미식에 대한 열정에서 위안을 찾고 있었다. 왕은 1768년 릭스다그에 항의하여 공식 문서 서명을 거부했을 때 마지막 정치적 카드를 시도했다. 이 왕실 파업은 단 몇 주 동안만 지속되었고 또 다른 굴욕적인 실패로 끝났다. 의회는 단순히 그의 서명이 있는 도장을 만들어 정부에서 그의 참여를 완전히 불필요하게 만들었다. 루이사 울리카와의 관계도 악화되고 있었다. 권위를 행사할 남편의 무능력에 좌절한 왕비는 점점 더 문화와 예술적 음모로 눈을 돌려 궁전을 예술과 문학의 중심지로 변화시키면서 왕의 약한 행동에 대한 경멸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었다. 왕실 부부의 자녀들은 이러한 긴장과 쇠퇴의 환경 속에서 성장했다. 왕세자 구스타프는 아버지의 끊임없는 굴욕을 혐오감으로 지켜보며 왕권을 회복하려는 자신만의 야망을 발전시켰다. 미래 구스타프 혁명의 씨앗은 가족의 불만족에 비옥한 토양에서 심어지고 있었다. 정치적으로 고립되고 공개적으로 조롱받는 아돌프 프레데릭은 점점 더 음식에 대한 집착에 도피했다. 왕실 연회는 더 빈번해질 뿐만 아니라 더 과도해졌다. 왕은 메뉴를 계획하고 정교한 요리 준비를 감독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며 왕실 주방을 그의 진정한 영역으로 변모시켰다. 왕궁에는 증가하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귀족들은 복도에서 음모를 꾸미고 왕비는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백성들은 거리에서 불평했다. 적들에게 둘러싸이고 동맹들에게 멸시받는 아돌프 프레데릭은 자신의 최후의 운명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검이나 독약이 아닌 자신의 식욕을 통제할 수없는 능력에 의해 결정될 운명이었다. 아돌프 프레데릭 통치의 정점은 역설적으로 그의 모순을 가장 잘 보여준 시기였다. 스웨덴이 북유럽 강대국 중 하나로서의 위치를 유지하는 동안 그 군주는 점점 더 특이하고 논란이 많은 인물로 변모해갔다. 스톡홀름의 왕궁은 전례 없는 요리 사치의 무대가 되었고 연회는 몇 시간씩 지속되며 도시의 전체 지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자원을 소비했다. 왕의 미식에 대한 집착은 놀라운 비율에 이르렀다. 그의 왕실 주방은 엄청난 비용으로 유럽 전역에서 데려온 수십 명의 요리사, 제과사, 요리 전문가들을 고용했다. 군주는 국가 문제를 처리하는 것보다 정교한 요리 준비를 감독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제과에 대한 그의 특별한 헌신은 왕실 주방에 디저트와 정제된 과자 생산에만 전념하는 특별 섹션을 만들게 했다. 이미 왕관의 과도한 지출에 짜증을 낸 릭스다그는 왕실 예산에 더욱 심한 제한을 가하기 시작했다. 정치 파벌들은 그들의 불타는 연설에서 왕의 미식적 과잉을 탄약으로 사용했다. 특히 모자당은 스웨덴 농민들의 열악한 상황과 비교하며 왕실 수치의 식탁이라고 부르는 아돌프 프레데릭의 연회를 비판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상황에 좌절한 루이사 울리카 왕비는 가정 문제에서 점점 더 멀어졌다. 예술과 철학에 헌신된 그녀의 병행 궁정은 그녀의 남편이 끝없는 향연을 주재하는 동안 유럽 전역의 지식인과 예술가들을 끌어들였다. 왕실 부부 사이에 심연은 더욱 깊어졌고 스웨덴 권력의 중심에 있는 분열 자체를 상징했다. 스웨덴 왕권의 전통적인 기둥인 루터교 교회와의 관계도 악화되었다. 성직자들은 탐식과 절제에 관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궁정의 과잉에 대해 설교하기 시작했다. 리베크의 전 왕자 주교로서의 아돌프 프레데릭의 옛 명성은 잊혀졌고 도덕적 타락의 예로 그를 묘사하는 설교로 대체되었다. 왕실, 자녀들 특히 구스타프 왕자는 점점 더 커지는 걱정으로 아버지의 권위 쇠퇴를 지켜보았다. 계몽된 절대주의의 이상으로 교육받은 젊은 왕자는 효과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아버지의 무능력을 경멸했다. 그의 사적 서클에서 구스타프는 이미 스웨덴 정치 체제의 미래 개혁을 위한 계획을 그리기 시작했고 왕관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는 날을 꿈꾸었다. 상황은 왕실 주방의 지출에 관한 정보가 대중에게 유출되었을 때 위기에 도달했다. 디저트와 과제만 들어가는 월간 비용이 일부 작은 도시의 연간 예산을 초과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폭로는 스톡홀름 거리에서 시위를 촉발했고 시위자들은 왕의 탐식과 대조되는 백성의 굶주림을 상징하는 빈빵을 막대기에 꽂고 다녔다. 릭스다그는 이 기회를 활용하여 새로운 제한 조치를 승인했다. 왕실 주방의 직원 수는 대폭 감소했고 궁정의 식량 관련 모든 지출을 감시하기 위해 의회 감독관이 지정되었다. 굴욕당한 아돌프 프레데릭은 이러한 강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개인 자원으로 연회를 자금 지원하는 등 이를 우회할 창의적인 방법을 찾았다. 스웨덴의 외교 관계도 군주의 악화된 명성으로 인해 고통받았다. 외국 대사들은 정치적 동맹을 논의하는 것보다 새로운 요리를 맛보는 데 더 관심이 있는 왕을 묘사하는 신랄한 보고서를 자신들의 궁정에 보냈다. 7년 전쟁 이후 이미 약화된 국가의 국제적 위치는 계속 쇠퇴했다. 그의 권위에 대한 최후의 타격은 릭스다그가 왕실 주방에 대한 그의 접근까지 제한하기로 결정했을 때 왔다. 의회 법령은 왕실 식사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제공될 수 있는 요리수의 상한선을 설정했다. 이때 아돌프 프레데릭은 드문 단호함의 순간에 그의 유명한 문구를 발표했다. 내 왕관은 빼앗을 수 있지만 내 식탁은 건드리지 말라. 독립의 외침으로 들려야 했던 이 선언은 약하고 강박적인 군주로서의 그의 이미지만 굳혔다. 왕국은 긴장된 웃음과 진정한 걱정 사이에서 자신의 주권자가 자신의 풍자화로 변모하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한때 스웨덴 권력의 중심이었던 왕궁은 이제 왕이 자신의 호를 디저트 스푼과 바꾼 곳으로 유럽 전역에서 알려지게 되었다. 1771년에 겨울은 스톡홀름의 비정상적인 혹독함으로 닥쳤지만 왕궁의 복도에 자리 잡은 추위는 단지 기후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제 60세가 된 아돌프 프레데릭은 자신의 세계가 주변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그의 식탁에서의 과도함은 너무 극단적이 되어 가장 충성스러운 하인들조차 그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기 시작했다. 왕실 의사들은 릭스다그에 보내는 기밀 보고서에서 군주의 점점 더 불안정한 상태에 대해 경고했다. 미식의 과도함으로 인해 부풀어 오른 그의 신체는 경고 신호를 보이고 있었다. 지속적인 통증, 호흡 곤란, 빈번한 불쾌감이 그의 일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돌프 프레데릭은 자신의 식습관을 절제하기를 거부했으며 이는 그의 삶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제력을 행사하는 마지막 방법이었다. 스웨덴의 정치 상황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었다. 이미 수년간의 잘못된 관리로 취약해진 금융 시스템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 스웨덴 화폐는 외국 상인들이 이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기 시작할 정도로 가치가 하락했다. 거리에서 사람들은 국가의 경제 상황에 대해 직접적으로 왕과 연회에 대한 그의 과도한 지출을 비난했다. 한때 군주의 궤벽을 용인했던 귀족들은 이제 공개적으로 그에 대해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비밀 회의가 귀족 저택에서 열렸고 그곳에서 구스타프 왕자를 위해 그의 퇴위를 강요할 가능성이 논의되었다. 일부는 왕국의 통제력을 잃은 다른 군주들의 운명을 상기시키며 더 과감한 조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루이사 울리카 왕비는 오래전에 남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포기하고 오직 그녀의 아들 구스타프를 위한 정치적 기반을 준비하는 데만 전념했다. 그녀는 프로이센의 그녀의 형제인 프레데릭 대왕과 비밀 서신을 주고받으며 잠재적인 권력 이양을 위한 국제적 지지를 모색했다. 그녀의 문학살롱은 시인과 철학자들이
스파이와 음모자들과 섞이는 은폐된 음모의 중심지가 되었다. 왕의 고립은 날마다 증가했다. 그의 유일한 지속적인 동반자는 왕실 주방의 요리사와 제과사들이었으며 그들은 계속해서 그의 점점 더 기이한 요리 변덕을 충족시켰다. 아돌프 프레데릭은 궁정의 비난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혼자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의 고독한 저녁 식사는 전설이 되었으며 하인들은 한 번의 세션에서 소비된 음식의 터무니없는 양에 대해 이야기했다. 루터교 교회는 이전에 왕관의 전통적인 동맹이었지만 탐식을 치명적인 죄로 비난하는 일련의 설교를 발표했다. 왕을 직접 지명하지는 않았지만 성직자들은 육체와 영혼 모두에 대한 과도한 방종의 위험을 설명하며 그들의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교회당은 그들의 군주의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으로 목사들의 말을 보는 신자들로 가득 찼다. 외국 대사들은 각자의 궁정에 보내는 전보에서 왕이 자신의 과도함을 얼마나 더 오래 견딜 수 있을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추측하기 시작했다. 외교 보고서는 군주의 육체적 정신적 상태를 걱정스러운 세부 사항으로 묘사하며 그의 임박한 죽음과 북유럽의 권력 균형에 미칠 가능한 결과를 예측했다. 구스타프 왕자는 수치심과 조바심의 혼합으로 아버지의 타락을 지켜보며 왕위를 막기 위한 준비를 강화했다. 그는 중요한 군 장교들과 접촉을 확립하고 릭스다그의 영향력 있는 구성원들과 동맹을 맺으며 불가피하게 아버지를 계승하게 될 순간을 준비했다. 771년 1월 마지막 날들은 불길한 전조를 가져왔다. 특히 사치스러운 연회 중에 아돌프 프레데릭은 며칠 동안 그를 침대에 눕게 한 심각한 불쾌감에 시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의학적 경고를 무시하며 과도한 식사 습관을 유지하기를 고집했다. 최종 붕괴가 다가오고 있었고 스웨덴 궁정 전체가 가장 평범한 인간의 약점으로 특징 지어진 삶의 불가피한 결말을 기다리며 걱정스러우면서도 안도하고 있었다. 2월의 추운 밤, 왕이 자신의 마지막이자 치명적인 연회에 참석하기로 고집했을 때 무거운 침묵이 궁전을 장악했다. 식탁은 그의 몰락의 상징이 될 아몬드 페이스트와 크림으로 채워진 달콤한 빵인 유명한 세물라를 포함한 그의 좋아하는 요리들로 차려졌다. 아이러니하게도 운명은 식탁으로 살았던 왕이 식탁으로 죽게 될 것을 결정했다. 7011년 2월 12일 밤 스톡홀름의 왕궁은 아돌프 프레데릭의 삶의 마지막 장면이 되었다. 왕은 모든 의학적 조언을 무시하고 심지어 그의 괴상한 기준으로도 비범한 향연에 자신을 내맡겼다. 그 치명적인 밤의 메뉴에는 랍스터, 캐비어, 사우어크라우트, 훈제 청어, 샴페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사랑하는 달콤한 빵인 세물라가 그의 자비의 일격이 되었다. 참석한 하인들의 증언은 왕이 한 개도 두 개도 아닌 뜨거운 우유 그릇에 담긴 14개의 세물라를 어떻게 소비했는지 불안한 세부 사항으로 묘사한다. 각 한 입은 그의 관을 위한 못이었고 달콤한 우유의 각 한 모금은 그를 최후의 운명에 더 가깝게 했다. 궁정 의사들은 무력하게 군주가 문자 그대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먹는 섬뜩한 광경을 지켜보았다. 첫 통증은 연회 중에 시작되었다. 창백하고 땀을 흘리는 아돌프 프레데릭은 식사를 마칠 때까지 식탁을 떠나기를 거부했다. 마침내 그의 방으로 옮겨졌을 때 그의 상태는 이미 위태로웠다. 궁전은 소란에 빠졌고 하인들은 모든 방향으로 달려가며 모두가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의사와 약을 찾았다. 상황을 알게 된 루이사 울리카 왕비는 자신의 방에 머물렀다. 남편의 죽음의 침대에 그녀가 없다는 것은 모두에게 눈에 띄고 언급되었지만 그녀를 비난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공개적 굴욕과 정치적 실패의 수녀는 왕실 부부 사이에 남아있을 수 있었던 모든 애정을 파괴했다. 그녀는 이미 그녀의 아들 구스타프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준비에 바빴다. 왕실 의사들은 긴급 회의에서 소화성 아포플렉시라고 진단했다. 이 용어는 소화불량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완곡한 표현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 사열과 하제를 포함한 그들의 치료 시도는 단지 군주의 고통을 증가시킬 뿐이었다. 아돌프 프레데릭은 그의 마지막 시간을 고통 속에서 보냈고 그의 신체는 평생의 과도함을 격렬하게 거부했다.
릭스다그는 그날 밤 비상회의로 소집되었다. 수년 동안 왕의 권력을 비판하고 제한했던 의원들은 이제 그의 임박한 죽음의 결과를 처리해야 했다. 외국 궁정에 알리기 위해 사자들이 파견되었고 서기들은 승계에 필요한 문서를 준비했다. 왕의 상태에 대한 소식은 스톡홀름 거리로 새어나가 인구 사이에 혼합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시민들은 궁전 밖에서 철야 기도회를 가졌지만 대부분은 군주제가 얼마나 위신을 잃었는지를 보여주는 무관심으로 반응했다. 도시의 선술집에서는 이미 입으로 죽기로 선택한 왕에 대한 씁쓸한 농담이 돌고 있었다. 아돌프 프레데릭의 마지막 순간은 참석한 의사들에 의해 상세히 기록되었다. 왕은 고통의 경련 사이에서 음식과 후회에 대한 연결되지 않은 말을 중얼거렸다고 한다. 한때 명랑하고 장밋빛이었던 그의 얼굴은 이제 고통의 가면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식탁의 즐거움을 위해 살았던 군주는 그것들로 인해 죽어가고 있었다. 771년 2월 12일 자정, 스웨덴의 왕 아돌프 프레데릭은 사망 선고를 받았다. 마지막 식사에 과도함으로 부풀어 오르고 변형된 그의 시신은 전통이 요구하는 국가 장례식을 위해 신속하게 준비되었다. 의사들은 공식 보고서에서 그의 마지막 연회에서 소비된 각 항목을 조심스럽게 나열했다. 이 문서는 역사적 호기심과 탐식의 위험에 대한 경고가 될 것이었다. 그의 통치에 대한 공개적 판단은 그의 시신이 식기도 전에 시작되었다. 특별회의에서 릭스다그는 공식 연대기에 그의 통치를 어떻게 기록해야 할지 논의했다. 결정은 외교적이지만 명확한 설명이었다. 국가의 의무보다 개인적 즐거움을 선택하여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왕이었다. 스톡홀름 거리는 왕을 그의 마지막 치명적인 만찬에서 묘사한 팸플릿과 풍자화로 가득 찼다. 익명의 예술가들은 아돌프 프레데릭이 음식 산더미에 둘러싸여 있고 뚱뚱한 천사들이 소시지로 만든 트럼펫을 부는 모습을 그렸다. 그 특이한 상황에서의 왕의 죽음은 이미 과도함과 방종의 위험에 대한 도덕적 우화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스톡홀름 교회의 종은 왕의 죽음을 알렸지만 그 소리는 애도보다는 안도감으로 들렸다. 스웨덴은 페이지를 넘길 준비가 되어 있었고 영광스러운 정복이나 패배가 아닌 가장 평범한 결말로 기억될 역사의 한 장을 뒤로하고 있었다. 죽을 때까지 먹은 왕이었다. 아돌프 프레데릭의 장례식은 그의 직함이 요구하는 모든 화려함으로 거행되었지만 군주가 일반적으로 받을 존경은 없었다. 1771년 2월에 눈 덮인 스톡홀름 거리는 애도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은 군중으로 가득 찼다. 그의 부풀어 오른 시신을 수용하기 위해 특별히 넓게 만들어진 왕실관은 리다르 홀멘 교회로 운반되는 동안 신랄한 논평의 대상이 되었다. 공식 연대기 작가들은 왕실 연대기에 그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딜레마에 직면했다. 전투에서도 암살로도 질병으로도 아닌 순수한 탐식으로 죽은 군주의 최후를 어떻게 묘사해야 할까? 찾은 해결책은 외교적이었다. 폐하께서는 짧은 질병 후 붕어하셨습니다. 비록 의학 기록은 그의 마지막 치명적인 연회의 각 항목을 무자비하게 상세히 기록했지만 그의 아들 구스타프 3세의 왕위 등극은 스웨덴 역사의 극적인 변화를 표시했다. 새 왕은 왕실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기로 결심하고 그의 아버지가 결코 실행할 용기가 없었던 급진적인 개혁을 실행했다. 역사적 아이러니로 구스타프 3세는 1772년 성공적인 쿠데타를 통해 왕권을 회복하여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성공적으로 추구하지 못했던 꿈을 실현했다. 아돌프 프레데릭의 죽음은 스웨덴 문화의 변화의 물결을 일으켰다. 생전에 그의 권력을 제한했던 릭스다그는 이제 헌법 개혁에 관한 논의에서 그의 이야기를 예로 사용했다. 그의 죽음에 기여한 달콤한 빵인 세물라는 역설적으로 더욱 인기를 얻어 오늘날까지도 스웨덴에서는 부활절 전 화요일에 전통적으로 소비되고 있다. 식탁의 즐거움을 너무 사랑했던 왕에 대한 쓰디, 달콤한 기억이다. 후대 역사가들은 아돌프 프레데릭을 연민과 조롱이 섞인 태도로 다루었다. 그의 20년 통치는 전쟁이나 정복이 아닌 왕권의 점진적 침식과 스웨덴 정치 체제를 개혁할 수 있는 일련의 놓친 기회로 특징 지어졌다. 그의 가장 지속적인 유산은
결국 군주로서의 그의 행동이 아닌 그의 죽음의 특이한 상황이 되었다. 남편보다 15년 더 살았던 미망인 루이사 울리카 왕비는 그의 통치 역사를 다시 쓰는데 전념했다. 그녀의 회고록에서 그녀는 아돌프, 프레데릭을 친절하지만 약한 사람으로 묘사했으며 그의 위치에 도전에 맞설 수 없었다고 했다. 그녀의 편향된 기록은 왕좌보다 식탁을 선택한 왕의 역사적 이미지를 굳히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의 죽음 후 구스타프 3세가 실행한 개혁은 스웨덴 정치 체제가 변화의 성숙기에 있었음을 증명했다. 아돌프 프레데릭 아래에서 왕권의 강화에 저항했던 동일한 파벌들이 결국 그의 아들의 더 결단력 있는 이니셔티브에 굴복했다. 아버지의 약함은 역설적으로 아들의 성공을 위한 길을 닦았다. 왕궁은 그의 죽음 후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이전의 왕국의 비공식 권력의 중심이었던 넓은 왕실 주방은 축소되고 재조직되었다. 그의 통치를 특징지었던 정교한 메뉴는 더 절제되고 왕실의 품위에 적합한 식사로 대체되었다. 마치 스웨덴 궁정 자체가 왕실 탐식의 유령을 퇴치하려 하는 것 같았다. 아돌프 프레데릭 통치의 교훈은 다음 세대의 유럽 왕족들에게 울려 퍼졌다. 그의 예는 개인적 즐거움이 왕실 직책의 책임을 흐리게 하는 위험에 대한 경고로 작용했다. 현대 역사가들은 그의 이야기에서 개인적 약점이 어떻게 깊은 정치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매혹적인 연구를 본다. 오늘날 그의 죽음으로부터 2세기 이상이 지난 지금 아돌프 프레데릭은 중요한 군주라기보다는 역사적 호기심으로 더 많이 기억된다. 리다르 홀멘, 교회에 있는 그의 무덤은 다른 더 유명한 스웨덴 왕들 옆에 있지만 방문객은 거의 없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매혹시키며 가장 강력한 이들조차도 자신의 약점에 의해 패배할 수 있다는 특이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의 유산의 진정한 아이러니는 왕으로서 너무 극적으로 실패함으로써 아돌프 프레데릭이 의도치 않게 스웨덴 군주제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사실에 있다. 그의 통치는 왕권이 우연히 그리고 무책임하게 행사될 수 있었던 시대의 끝을 표시한다. 그의 죽음 이후 등장한 스웨덴은 전통과 책임 사이의 균형 필요성을 인식한 더 성숙한 국가였다. 이야기의 끝 그리고 당신, 고귀한 관객이여, 역사의 어두운 복도를 우리와 함께 걸었으니 이 여정에서 무엇을 가져가십니까?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살아있고 강렬한 역사를 사랑하는 이들과 공유하세요.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세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왕관을 판 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거기서 뵙겠습니다.